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간 자료 중에 3페이지 보면은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해설해가지고 총평이 있는데요. 자, 1문에 보면은 이제 물음이 있잖아요. 마지막 물음이 여기면 취소해서 갑의 원고적 기억은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요거는 이제 제3자의 원고적 기억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성심순용원 사건하고 다른 사건인데요. 원고적 그러면 이제 원고적 기억이 인정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끔 이제 이번에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원고적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열린 결론이 없어요. 법학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답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답부터 봐요. 답부터. 그래서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 원고적 기억은 인정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맨 뒤에 답 설문을 해결해서 원고적 기억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위로 와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점수를 다 매기는데 원고적 기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판단해서 원고적 기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넘어갔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넘어가면 똑같은 점수 안 줘요. 더 점수는 낮아요. 최소한 4점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힌 사람하고 정답이 틀린 사람하고는 거의 4점에서 5점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썼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근데 정답이 틀린 사람이 정확하게 쓸 리가 없어요. 쓸 리가 없기 때문에 10점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을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취소성의 원고적 기억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핵심 키워드가 그럼 왜 인정되느냐죠. 왜? 그랬더니 피산지 내에는 과수원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재배된 과일로 만든 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농법인이라는 문구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피산지 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누구나 잘 썼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사안의 결론에서 약간의 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이 약간의 점 차이가 엄청 큽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물음 2번은 요거는 이제 그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소송 형식인데 30점을 냈어요. 30점. 자, 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일반적으로 15점, 많이 줘야 20점이에요. 근데 30점씩이나 줬어요. 이 30점이나 줬기 때문에 이 배점 때문에 너무 당황했을 건데 그냥 15점을 써도 30점 거의 가까이 줘요. 이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량에 대해서 꼭 그 분량을 꼭 받이 써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80% 이상을 쓰시면 돼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16페이지잖아요. 16페이지. 그러면 80%인 12페이지 이상, 6장 이상만 쓰시면 돼요. 8장 중에 6장 이상만 써도 점수를 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30점이니까 뭐 가처분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은근히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온 친구가 선생님 거기 가처분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쓰면 안 돼요, 이거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배점이 커질 때는 그 지점 내에서 그 배점을 맞추기 위한 글쓰기 방식이 별도로 있어요. 자, 가처분을 만약에 쓰고 싶으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인정된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써야 돼요. 그런데 판례가 맞다고 하면서 인정 안 된다. 그런데도 가처분을 한번 써보겠다. 이러면은 거기서 감점이에요. 왜? 가처분은 여러분도 배우셨을 거예요. 집행정지 같은 경우 본안소송 계속이라는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즉 소제기가 적법해야 가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법한 소재기라고 평가가 돼야 가처분을 이용할 건데 아니 인정이 안 된다고 해놓고 가처분을 뒤에다 붙여놨어요. 3점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점수 너무 낮아요. 이건 감점이에요. 감점이에요.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배점이 크다고 하여 문제풀이와 무관한 주제들을 분량을 채운다는 의도로 첨언을 한다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거예요. 자신의 논리 구성에 맞는 내용들만 서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첨을 쓰고 싶다 그랬으면 그분들은 반드시
뭘 했어야 된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인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까지 써야 돼요. 그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가능하려면 거기서 핵심 키워드는 소송 제도는 인정된다 하자고요. 무명항고 소송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지만 무명항고 소송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적격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원고적격이 소위 말하는 행정개입청권이거든요. 이게요. 여기서도 행정개입청권인데 미래 행정개입청권이에요. 그걸 과연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냐 원고적격으로. 거기 논증에서 잘못하면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제도는 인정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이 사람이 제기를 한다면 그게 적법한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논증이 됐어야 돼요. 그 논증을 아무도 못해요. 한 번도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한 번도 그걸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기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번에 이 병이 했을 때 이제 갑은 을이 이 사건 처벌해서 안 된다 할 때 소재기했을 때 이 갑의 소재기가 적법하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 다시 논증을 해줘야 돼요. 그 논증을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없어요. 수험생으로서. 왜? 그러니까 바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논증을 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림동에서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건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잘 쓰라고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거기서 논증이 엉망인 거죠. 아니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제도가 인정되는 거하고 그 제도를 현실적으로 진짜로 갑이라는 사람이 이용했을 때 적법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제기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기가 적법하다라고 평가가 돼야 가처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너무 분량이 부족해 그냥 가처분도 써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점이에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케이스 문제로 나오는 한은 그래요. 그러니까 단문형으로 나오면 막 쓰는 거예요. 제도들을. 단문형으로 나오면 제도들을 막 쓸 수 있는데 케이스 풀이로 나오면은 그 케이스 풀이의 논증 구조에서 다음 후속론이 다음 가능한 후속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일문이 이건데 한번 그러면 일문을 한번 볼게요. 일문 한번 보면 자. 문제를 첫 번째 이제 문제풀이의 첫 단계 사례풀이의 첫 단계는 마지막 묻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보기예요. 그럼 마지막 문장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이거죠.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게 마지막 문장. 요 마지막 문장을 푸는 거예요.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이제 이 답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 1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 1에 대하여.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치송에서 갑의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묻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치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죠. 그죠? 치송의 원고적격.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그게 자극이에요. 저게 자극. 그러면 저게 자극이면 이 물음 1의 첫 문장. 우리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문장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첫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게 80점짜리인지 70점짜리인지 40점짜리인지가 결정돼 버려요. 원래.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그냥 대충 누구나 다 상대평가라 정확하게 쓰면 점수가 엄청 나와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72점대를 3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3명이나 나왔어요. 행시에서. 그러니까 그 남들은 다 똑같이 쓸 때는 상대평가에서 어쨌든 좀 더 맞아요. 그런데 답안 작성법 자체를 달리해서 정확하게 쓰면은 점수대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판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판례 구조로 가르쳐요. 왜? 판례가 답이거든요. 우리 법학에는 답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경영학 2과목은 답이 없어요. 경영학 2과목은 이제 변증법적 글쓰기라 그래서 일단은
A라는 시각, B라는 시각이 있는데 두 개가 약간 좀 서로 대립되는 시각이거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A 시각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아. 그러면 경영학 두 과목에서는 A 시각으로 쭉 쓰면서 B 시각을 계속해서 붙여가는 거예요. 왜? A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캐치해서 빼내는 이 능력. 여기서 점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려요. 경영학 두 과목은. 그러니까 경영학은 공부하는 방식이 이론을 애우고 그 이론이 기대하는 효과를 애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론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기대하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항상 발생해요. 이론은.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는 해결을 못 하더라.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는 이론으로 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 둘 이론 사이는 연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둘이 정반대 시각을 갖고 있네. 그럼 어떻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정반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반합을 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5대5로 쓰고 있어요. 5대5로 쓰면 큰일 나요. 7대3, 8대2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내가 선택한 이론을 7로 내지 8의 분량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약점이 있는, 그 다음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에는 이러이러한 또 다른 이론들로 그걸 보완을 해줘야 된다 라면서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를 원칙과 예외 같은 형식으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딱 글을 써주는 거, 요게 변증법적 글쓰기를 하거든요. 이게 경영학에서 하는 글쓰기예요. 근데 이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있잖아요. 어려운 글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글쓰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를 그렇게 공부하다가 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렇게 쓰다 와요. 그것조차 없이 그냥 교재 베끼고 오는 애들은 전부 다 C 맞는 거고 그런 형식이라도 흉내내면 다 B예요. 근데 내용이 맞잖아요. 그럼 다 A 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형식의 내용이 맞으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은근히 공부하다가 온다고요. 여기 와서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금방 거기에 순응을 하는데 법학 답안은 그렇게 안 써요. 법학 답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법학 답안은 정말로 있잖아요.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뚫는 교만함의 글쓰기예요. 무슨 얘기냐? 법학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을까를 누가 얘기해줘요? 법으로 입법자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입법자가 법으로 만든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해결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유 영역이에요. 자유 영역. 완전히 만일에 대한 투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홉스의.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너무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윤리라는 게 생기고 도덕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법학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경영학 이론처럼 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예요. 인정될 수 있는가? 인정된다.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냥 인정된다요. 그냥 원래 또. 근데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결론이 없어요. 법학은. 신림동에서 제가 그 강사들하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는 게 열린 결론이 있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열린 결론이 없어요. 법학은. 그거는 법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법학은 철저하게 집단 이성이라는 거죠. 혹은 집단 지성이라고도 하지만 집단 이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만든 문서가 뭐예요? 법률이에요. 그 법률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린 결론이 없어요. 열린 결론이라고 쓰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저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열린 결론은 없는데 어느 어떠한 논증 구조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느냐가 설득력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판례의 논증 구조를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설득력 있는 논증 구조를 세운다? 수험생이? 이거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판례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극인데 이 자극을 풀이하려면 2% 바꿔주는 거예요. 2%를. 그럼 2% 바꿔주는 거 2%.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갑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이죠. 있으려면
있으려면 인정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조문이 있다고 언제나. 조문이 있어요. 99.9%가 조문이 있어요. 99.9% 조문이 있어요. 있으려면 어떻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뭐예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을 뭐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법 제12조 제1문을 충족해야 한다예요. 여기 있으려면 이거. 그러니까 취소송에서 갑의 원고적격이 있는 이가니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렇게 2% 바꿔줘 보는 거예요. 2% 바꿔줬더니 행정소송법 12조 제1문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요. 첫 문장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첫 문장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의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의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 베껴요. 여러분들 비치법전 주잖아요. 비치법전을 왜 주냐면 보고 베끼라고 주는 거예요. 비치법전은 보고 베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라고 하는 단어장 아니에요. 사전 아니에요. 사전 절대 아니에요. 비치법전을 주는 시험은 시험장 가면 비치법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거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보고 베끼라는데도 안 베껴. 왜? 컨닝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우와, 지금 자격증 시험 되고 보고 베끼다가 걸리면 어떻게 빵점 처리되는 거 아니야? 처음 이제 생동차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법학 과목은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베끼라는데 보고 베끼지를 못해. 왜? 이게 12조 1문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면 못 베끼는 거잖아요. 까막눈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법전에. 그죠? 그래서 에 의하면 하고 보고 베껴요. 취소 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처분 등인데 등자 빼도 돼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임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베끼는 이게 첫 문장이에요. 이게 첫 문장. 요거를 뭐라 그러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대전제라 그래요. 이걸 대전제라 그래요. 대전제를 먼저 제시하는 게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대전제. 그래서 이렇게 대전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20점이잖아요. 저게 20점인데 여기가 20점인데 20점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점수가 10점, 15점, 20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이 이 점수가 높아지면 일반론을 써야 된대요. 원고 적격에 관한 일반론을 써야 되는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왜냐? 일반론이 하는 기능은 이 법조문을 만들면서 일반론이 하는 기능은 다 끝났어요. 자기가 하는 역할은. 일반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면서 막 설왕설래요. 공청회도 열고 설명회도 막 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자면서 하나의 합의를 봐요. 그럼 그 합의를 이제 국회로 가지고 가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론이 여기에 스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며져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일반론을 다시 빼낸다? 이건 역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미 이렇게 와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을 하면서 다시 술술 다시 풀어. 아니 여기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된 걸 다시 막 풀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일반론 쓰는 거 아니에요. 자, 10점짜리는 뭐냐면 이거 전형적으로 가르쳐드리면 요 10점짜리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원래 이제 배우셨을 때 수범자 이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수범자 이론. 자, 수범자 이론에 의해서 시험 문제 낼 때는 10점이에요. 수범자 이론이 뭐냐면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에요. 처분이 침익적 처분인데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100% 원고예요. 이거 100% 원고예요. 100% 원고. 취소송이 100% 원고예요. 그러니까 100% 원고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리고 100% 원고는 절대
절대로 답안에 쓰면 안 돼요. 답안에 절대로 있잖아요. 원래 법학 답안은 아무런 의심이 없는 영역,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있죠, 요 표현에서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현들은 절대로 언급하면 안 돼요, 답안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쓰는 건 판례에서 쓰는 것이라서 내가 판사라는 생각을 쓰는 거 이거. 그럼 판사가 가지고 있는 최초로 하는 일이 뭐냐? 요거를 원고적 기인의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럼 행정법 12조 1문 한번 펴야 되겠네. 최초로 하는 일이 요걸 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침해기자청은 지금 100% 온 건데 이 직접 상대방은 뭘 가리키냐면 국민을 가리켜요. 국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국민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 법인이 있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다시피 자연인과 법인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 차이가 없어요. 또 개떡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연인하고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아픔을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법학에도 아무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무슨 환경상 이익하면서 법인이 어떻게 환경상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인이라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이런 소리 하던데, 그거는 진짜 법학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신림동 와서. 수험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 하는데 그게 비법적인 이 예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법학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은 아무런 가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법학에서는 아무 가치 차이가 없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픔도 느껴요, 얘도 이자를 줘야 돼요, 법인도 심지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전혀 별개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직접 상대방이 국민으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침입적처럼 직접 상대로 나오면 100% 온 거라서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런데 어때 시험 문제를 내냐? 국민이 아닐 때, 그래서 대한민국일 때. 직접 상대방이 대한민국이라면, 직접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면,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이 세 명일 때는 100% 원고가 아니죠. 이거 국민이면 100% 원고인데 국민이 아닌 국가인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건 사람인데 사람 국가 이거 공법인이잖아요. 공법인. 근데 공법인의 팔다리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치면 팔다리에 불과한 기관은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한테 원고적격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올해 시험에 안 났는데 항상 찍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최근에 찍히는 문제 하나 이게. 왜 최근에 찍히냐? 이게 최근 6년 내에 다 나온 판례예요, 이게. 이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안양 교도소 사건 때문에 나왔어요. 교도소를 너무 오래됐어요. 80년이나 된 교도소라 무슨 안에 리모델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그래서 이 수용자들의 인권이래 무슨 개딱 같은 수용자들은 하여튼 그런 데서 살아야 돼.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질러가지고 무슨 호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안양 교도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안양시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도소가 너무 이제 낙후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안양 시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땅값 좀 오르겠다. 교도소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 교육 환경 너무 안 좋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생활 환경.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안양시장이 그때 그 구호가 뭐였냐면 안양 교도소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안양 교도소 그 관리자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안양시장한테 둘 다 뭐예요?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공법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과 안양시라는 사람 사이에 서로 우리 협의 좀 하자. 그랬더니 안양시장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럼 그 협의를 뭐라 하냐? 건축 허가 거부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분은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이니까 침입적이죠. 침입적 처분 직접 상대방인 대한민국을 과연 국민처럼 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시면 돼요. 이게 다 10점짜리 이게 바로.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사람이 돼서 이 국가기관은 2단계. 얘네들은 둘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외국인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을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국민처럼 취급해 줄 수 있을까? 2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사람으로 즉 국민으로 취급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인들의 사증 발급,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려면 이제 여권도 있어야 되지만 사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증 발급해 주셨더니 우리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침입적 처분, 취소에 직접 상대방과 같은 이 위치로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랬더니 중국인은 안 되는데 유승준은 된다가 이 판례였어요. 유승준이 외국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승준 된다 이 판례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10점짜리 이거 20점짜리인데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자, 15점짜리는 뭐냐면 15점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3자 할 때 이제 시험 문제를 제3자 할 때 처분에 제3자 할 때 즉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인데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인데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여기 보면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법률상 이익이 뭐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상 이익이 밝혀지면 그렇다면 이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일까? 이익과 이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일까? 이게 15점이에요. 이게 15점. 그럼 오늘 20점 나왔잖아. 20점. 그럼 20점은 뭐예요? 20점 뭐냐면 그게 처분일까? 이게 처분일까? 지금 여기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가리키거든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 첫 번째. 그렇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상 이익의 의미는 뭐가 되지?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법상 이익의 의미를 있는 자일까? 이익은 이렇게 3단계로 가면 이게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앞뒤로 무슨 막 이론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 가지고서 이 배점이 있으면 그 법조문 안에 있는 명사 있죠. 명사를 규명하는 가지수가 늘어날 뿐이에요. 가지수가 늘어나요. 그걸 모르면은 엉뚱깽뚱한 거 쓴단 말이에요. 이거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20점인데 그냥 처분은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한번 5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5페이지 보면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if로 바꿔주고 should로 바꾸면 첫 문장을 알 수가 있어요. if하고 should로 바꾸면 첫 문장을 알 수 있어요. 자, if 취소 소송에서 갑의 원고적 기억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행정법 12조 제1문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첫 문장으로 쓰자. 그래서 행정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 이건 항상 접속사가 에 의하면이에요. 에 의하면 하면서 보고 베끼면 돼요. 그냥 그대로. 에 의하면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할 범죄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3자라는 걸 원고적 기억에서 얘가 직접 상대방이냐 아니면 제3자냐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농법인 갑은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제3자이다죠. 요 편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취소송 제기자의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아이디. 정체를 밝혀주는데 정체가 직접 상대방이냐 아니면은 제3자냐를 밝혀줘야 돼요. 이렇게 직접 상대방 제3자 밝혀줘야 돼요. 이거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은 요거고 원래는 20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놓쳤어요. 원래는 토속 채취 허가가 처분인지 문제된다. 첫 번째가. 토속 채취 허가가 처분이 문제된다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그냥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허가 처분이나 그냥 처리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서 영농법인 갑은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제3자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요걸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그대로. 자, 토속 채취 허가 취소 소송에서 갑의 원고적 기억은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렇게. 거기까지 그대로 쓴 다음에 물어보는 걸 그대로 쓴 다음에 와 관련하여 원목과 관련하여 자 그다음에 첫째는 자 이 처분이라고 일단은 이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가 문제돼요. 첫째가. 그다음에 둘째는 자 갑은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처분자를 바꿔서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문제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이론을 쓰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법학도반에서. 이론 쓰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쓰자. 첫 문장. 그래서 행정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 치소는 처분 등의 치소를 범죄 있는 자가 제결 이렇게 보고 베끼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적 기억을 물어볼 때는 치소를 제기한 자의 아이덴티티를 써줘라. 영농법인 갑은 토속채 처가 처분의 제3자이다. 그럼 제3자일 때 토속채 처가 취소송에서 갑의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범상의 기업이며 법률의 범위가 문제된다. 둘째, 갑이 토속채 처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거 다 어디서 빼왔다고요? 법률 규정으로부터 빼왔다고요. 지금 그 표현들을 범상의 기업이며 법률의 범위, 그다음에 토속채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이론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법률상 이익이며 법률의 범위에서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학판 검사. 여러분들이 문학판검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학판검. 이 문학판검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및 소결 이걸 문학판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문학판검은 어디서 쓰냐면 논문에서 쓰는 목차예요. 논문에서 쓰는 목차가 문학판검인데, 근데 우리 여기 사례집에서도 사례 문제 쓸 때도 범상이며 법률의 범위에서 1번을 문제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학 논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나쁜 평가를 받겠는데 왜 그러느냐? 목차가 문제예요. 목차가. 범상의 기업이며 법률의 범위가 곧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마자 2번이 문, 그다음에 판검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판검 그다음에 이제 학설은 치송의 기능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법률상 이익구제설 내에서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원래 여기 학설에서는 치송의 기능과 관련하여가 핵심 키워드고 두 번째 줄에 법률상 이익구제설 내에서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도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설들이 달리 나온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써야 정말 고득점을 하거든요. 원래 원고적격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원고적격 가서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에 판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판례는 아예 연기 때부터 판례는 내가 영어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판례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조문은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몇 조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학습 방법은 조문은 철저하게 주소를 머릿속에다가 숙지를 해야 돼요. 이제 조문은 굳이 외우면 정말 좋은데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처음 연기 때에는 몇 조에 있다 이게.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19조와 2조 1항 1호를 같이 보는 거다. 그다음에 원고적격은 12조 제1문에 있다. 피고적격은 13조에 있다. 협의소익은 12조 2문의 처분의 효과 소멸인 경우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소기간은 20조에 있다. 그다음에 관할법원은 9조에 있다. 행정심판 전체는 18조에 있다.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거를 이제 연기 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연기 때부터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은 작업이 판례암기. 판례는 아주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하면 아주 미친 듯이 암기하셔야 돼요. 단어장처럼 암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PDF 파일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PDF 파일을 내려가지고 PDF 리더 앱 있잖아요. 그걸 조금 유료로 깔아가지고 안 뜨게 어드버타이징이 안 뜨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막 오가면서 들어요. 그 듣다 보면은 그게 훅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나오고 거의 두 문자로 만들어서 다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복귀와 관련 복귀에 보호되는 계직구 이익이다. 그래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적 이익이다. 그다음에 이제 검토에 가면요, 검토에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학설에 대한 비판점을 쓰면서 그냥 나는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거야 라고 하면서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권리구제에서는 원고적격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서는 보호할 가치인지의 판단을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적법성 보장서는 민중소송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구제설과 판례가 타당하고 처분의 근거 법규만을 고려하는 견해는 법률상에게 인정 범위에 협소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처분의 실체 법령뿐만 아니라 절차 법령까지 고려하는 견해와 헌법의 기본권 규정까지 고려하는 견해는 반사적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규 외에 관련 법규를 고려하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 사안의 경우 자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즉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이게. 따라서 사안의 근거 법규는 환경영향평가법이에요. 요거 썼으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뭐예요? 점수가 달라져 버려요. 요 편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하나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답안이 달라져 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갑이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취소 요구할 범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할 때는 판례 사안의 경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판례 사안의 목차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판사예요. 뭐뭐인지 여부 하면 그 목차는 항상 판례 사안의 경우, 판례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항상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걸 우리가 포섭 과정이라고 그래요. 포섭 과정. 포섭이 나오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학설을 쓸 때는 학설을 가끔 쓰는 지점들이 있어요. 학설은 매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설을 쓸 때는 학설, 판례, 검토가 들어가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서 학판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판검사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학판검사도 쓰지 않고 그냥 판사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판사로 썼냐면 앞부분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에서 판례가 타당하다고 이미 하고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판례만 써야죠. 그죠? 이쪽 넘어오면 판례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례에서는 어떤 판례 쓰냐면, 자, 제3자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전제를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여기서 문제를 이제 빼냈죠. 정체를 써줬어요. 제3자라고 정체를 써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그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어디서 빼낸다? 처음에 대전제로부터 빼내라는 거죠. 처음에 대전제로부터 법률상 이익 써주고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가 문제된다. 여기서 쭉 써주고 그다음에 둘째도 어디서 빼낸다? 대전제에서 이 표현을 빼낸다는 거죠.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위성 있는 자. 이걸 그대로 빼가지고 취소를 구할 범위성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전제. 그다음에 취소의 정체를 밝혀주는 걸 전제 상황이라 하죠. 이걸 전제 상황의 제시. 전제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대전제 이 법조문이 이 전제 상황을 이렇게 통과해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첫째, 둘째 문제 이 소전제가 추출됐죠. 소전제 추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해야 될, 판단해야 할 소전제가 추출됐죠. 판단할 소전제가. 그래서 뭐예요? 대전소죠. 대전제, 소전제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뭐라 그래요? 3단 논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대전제와 소전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 이걸 묶어서 로마자 1번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를. 그러니까 목차 안에는 대전제가 전제 상황, 제시된 전제 상황을 통과하면 이렇게 문제되는 판단해야 할 소전제가 추출된다. 그런데 이 소전제 추출을 어떻게 추출한다? 대전제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추출한다. 엄청 쉬워요. 법학답안은 엄청 쉬워요. 진짜 엄청 쉬워요. 세상에 법학답안 쓰는 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규칙만 알면. 문제의 소재죠. 그럼 로마자 2번은 뭐예요? 로마자 2번은 첫째 문제된다만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로마자 2번이 그거죠. 그다음에 로마자 3번은 둘째 문제된다를 그대로 갖고 와서 뭐뭐인지 문제된다만 이것만 여부로 바꿔줬죠. 그렇죠? 여부. 그다음에 판례 사안의 경우.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소존재를 다 평가를 했더니 이 소존재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돼서 이제는 이 친구가 법률상에 있는 자예요. 그럼 자이면은 마지막 설문을 해결해서 뭘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되죠.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어요? 취소 소송에서 갑의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취소 소송에서 갑의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쓰거나. 항상 설문 해결은 묻는 문제에 대한 그대로 딴 얘기 절대 쓰면 안 돼요. 딴 얘기 쓰면 묻는 문제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될 수 없냐? 될 수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연기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식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조문을 철저하게 숙지를 하자. 어떤 문제를 풀려면 꼭 이 조문은 알고 있어야 되더라. 두 번째는 그 조문과 관련해서 암기할 판례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자. 요거죠.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이 있는 제3자라고 이제는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죠? 여기 법률상 이게 오며 법률의 범위에서 그 법률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알게 됐어요, 이 제3자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된 판례가 별도로 있어요. 그거를 인근주민소송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인근주민소송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판례는 그런 소송 형식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판례가 여기서 인지 여부에서 이제 판례가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하여 이렇게 판례가 이제 세워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으로 나누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눈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은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제 특사, 환침, 사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뭐예요? 자신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상 침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환침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특사, 환침, 사추고 얘는 환침 입증이거든요. 이거 입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이 갑 있죠, 갑. 이 갑을 볼게요, 갑. 이제 비로소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판례까지 쓰고 이제 사안의 경우를 쓸 때 취소를 구할 범위상 있는 자인지 여부 했을 때 판례도 써주고 이제 사안을 볼 때 위를 이때 비로소 보는 거예요. 이 갑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영농법인인데요. 법인이라 그래서 환경상 이게 침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법학에서는 자연이나 법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농법인은 뭐냐면 어디냐면 자. 갑에게 이제 했고, 검토해서 이제 이걸 해줬어요. 그 다음에, 갑이 영농법인 갑인데 그거 제조하는 쌤들은 이렇게 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갑은 과수원 인근에서 이루어지면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과수원에 악영을 미친다고 판단한 이 사건처럼 취소건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농법인 갑이 있죠. 갑이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이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의 주민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산지 있죠. 피산지. 지금 피산지에서 토속 채취하죠. 그죠? 피산지에서 토속 채취하죠. 그죠? 이 산지에서 토속 채취를 하고 이 피산지 내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과수원을 운영하죠. 이 사람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이에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 주민이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에서, 이게 내라는 게 여기가 이제 저거거든요.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이 피산지 내에서. 그러니까 피산지가 있는데, 여기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거예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이 있는데 토속 채취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토속 채취 여기서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지역이 여기를 말하는 거냐? 환경영향평가가 이걸 말하는.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이 피산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토속 채취 허가를 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피산지 내에서 여기서 토속 채취를 하든 여기서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지금. 근데 해필이면 여기 과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했어요. 심지어 과수원에서 떨어진 데 여기서 했어도 이 과수는요, 이 과수단지는 이 피영농법인은 여기 피산지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이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이기 때문에 특사 환침 사실상 추정돼요. 침해가 환경상 이게 침해가 사실상 추정돼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판례를 보면 이 판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판례를 잠깐 소개만 받으세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처분 등과 관련해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사, 환침, 사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요건 이제 이 말 한마디들은 다 이제 실제 그 강의 시간에 다시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들 없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자신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우는 너무 허탈해요. 영농법인 갑은 피산지 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재배된 과일로 만든 잼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농법인 갑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의 취소를 범성이 있는 자이다.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심플하게. 막 무슨 MSG를 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 심플하게 쓰는 거예요. 법학 답안은. 그럼 설문의 해결, 토속 채취 허가 취소해서 가벼운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다예요. 그냥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이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수업을 성심순효원 사건으로 이제 들었을 때는 성심순효원은 뭐냐면 이 사건을 말해요. 성심순효원은 이렇게 돼서 이제 성심순효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간척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간척 사업. 간척지가 있는 간척지. 이 간척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그 청정해역에서 이제 한려수도잖아요. 청정해역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간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뭐가 생기죠? 분진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과수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과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고 여기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에요. 이게 이걸 공유수면 매립지라 하거든요. 공유수면 매립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에요. 여기가.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이제 존재하잖아요. 밖에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청정해역, 청정성이 깨져서 지금 잼 있잖아요. 잼. 유기농으로 만든 무농약, 무공해 유기농법에 의한 잼을 통해서 만든 여기도 잼인데 여기서 과일로 만든 잼으로 제조 판매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진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무공해니 이런 게 깨졌잖아요. 그러면 공해가 여기에 이렇게 미치는 걸 이거를 환경상 이게 침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상 이게 침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림동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10명 중에 제가 보기엔 7명이 오해를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판례가 얘기하는 건. 판례가 얘기하는 이 입증을 하라. 이 사람 밖에 살고 있는 이 환경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은 뭘 입증하냐면 얘가 여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를 입증하라는 것이지 여기로부터 공해가 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이건 행정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간척 사업 처분, 매립 면허 처분인데 매립 면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원고 적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매립 면허는 어차피 건드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차폐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 통해서 나의 과수를 보호해 달라. 니들이 보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작황이 나쁘고 그다음에 여기 엉망진창이 됐다. 지금 공장이. 그러니 여기 사업자한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 못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학은 다른 방식들이 꼭 있는 거예요. 성심순효원 사건과 다르죠, 지금. 성심순효원은 간척지 밖에 있는 용농법인이었고 여기는 산지 내에 있는 용농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산지 내에 있는 용농법인은 토속 채취 허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피산지 내에서는 뭐예요?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문은 뭐냐면 자, 이문을 보면 이런 게 자, 이문을 보면 자, 이문 자,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이문은 위를 볼 것도 없어요, 이건요. 이문은 또 위를 볼 것도 없어. 자,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안에서 했는데 을이 뭐예요? 을이 처분행정청이죠, 처분청. 을이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이에요.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갑은 을이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의 제기가 허용된다. 그래서 을은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청구취지 1번이에요, 이게. 이 소장의 청구취지 1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을은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연기에 들어가면 첫 테마 이게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이게 첫 테마인데 여기에다가 몇 점을 줬냐면 30점을 줬어요. 30점. 근데 원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15점에서 15점 분량으로 써도 2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점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쓰냐면 자, 2% 바꿔야 되겠죠. 자, 소의 제기가 허용되려면 여기 소의 제기가 2% 바꿔주라고 그랬죠. 항상 묻는 문제 마지막 2% 바꿔줘. 소의 제기가 허용되려면 소의 제기가 허용되려면 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안 된다는 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소의 제기가 허용되나라고 물었어요. 이 가능성과 허용성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가능한가 그러면 그건 소재기의 적법성을 논하라는 건데 그러면 소재기의 적법성을 논할 때는 어려운 말로 소송 요건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소의 제기가 허용돼 이건 소의 형식의 문제거든요. 이 형식. 그러면 이 소의 제기가 허용되려면 여러분들이 3조와 4조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가 판례예요. 이게 판례예요.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조와 4조에 행정법 3조와 4조에는 행정소송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조와 4조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3조와 4조거든요. 이거 3조와 4조.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에 의하면 보고 베끼면 돼요.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그다음 안에 제4조 보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그다음 컴마 당사자 소송, 컴마 민중 소송, 컴마 기관 소송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대전제. 이게 대전제. 이게 원래 그냥 정상적인 대전제. 대전제는 항상 뭘로 쓴다 그랬어요? 법률 규정을 쓴다 그랬죠? 법률 규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상황이 뭐냐면, 요거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끌고 와요. 자, 이 사건을 일로 바꿔줘요. 토속 채취 허가 처분. 일로 바꿔줘요. 자,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어렵게 했잖아요. 논문 형식으로. 하여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문장의 어떤 단순성, 그 다음에 축약성, 압축성 이런 말 쓰는데 그거는 경영학 2과목. 법학 과목에서는 축약하고 압축해버리죠. 그러면 내용이 왜곡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약하고 압축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도 일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축약하고 압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축약하고 압축하면 안 되니까 요걸 그대로 쓰면 돼요.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갑은 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이라 다 바꿔주면 돼요. 말을. 이 사건 처분을. 그러니까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갑은 토속 채취 허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외 제기가 허용되는가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가와 관련하여 전제 상황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와 관련하여. 이 3조와 4조에 있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3조와 행정소송법 3조와 제4조에 규정이 없죠, 지금. 규정이 없는 이게 뭐냐면 예방적 금지소송, 소위란 말을 꼭 붙여주면 돼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뭐예요? 소위제기가 허용되는가? 부작위 소송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전제가 있고 이런 소전제, 이렇게 소전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합쳐서 뭐라고 한다? 문제의 소재라고 쓰면 된단 말이죠. 문제의 소재.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요 표, 얘가 관련하여 문제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와야죠. 학판검소로 써도 되고 검사로 써도 상관없어요. 소결로 쓰거나 사안의 경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학설에 대해서는 3조와 4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는 열거 규정이야. 그러면 열거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나오겠죠. 이건 예시 규정이야. 그러면 설령 언급이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 다음에 절충설이 있죠. 그 다음에 판례는 부정합니다. 판례는 부정이에요. 그러면 검토에서 왜 판례가 부정하는지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또 거꾸로. 이게 긍정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긍정설이나 절충설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판례가 부정하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왜 판례가 부정하냐 했더니 첫 번째는 이 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절차법은 여러분들 민총에서 배우셨죠? 민총에서 뭐 배웠어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배웠잖아요. 의외로 법정주의가 꽤 많아요, 법학에는. 그래서 이 소송법은 대표적인 법정주의예요. 절차법이라서 절차법정주의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열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있잖아요. 뭐뭐라는 판결을 구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소장의 청구 취지에 을은 이 사건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이게 쓰는 이 소장을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항고소송의 특유한 소장 작성 방법이 이게. 근데 항고소송은요, 어려운 말이지만 항고소송은 고에 대하여 반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고소송은. 자, 고에 대하여 반항한다. 그러면 고에 대하여 반항을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가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고가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고가 없어요. 처분청의 결정이라 하거든요. 고권적 결정. 처분청의 고권적 결정을 고라 그래요. 근데 그 고 중에 이걸 특히 처분이라 하죠. 항고소송을 가려면. 그러니까 처분청의 고권적 결정이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한 결정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반항하는 소송, 저항하는 소송,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소송을 항고라 그래요. 근데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서는 항의 대상이 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먼저 존재하지 않아요. 후에 이런 결정을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에서는 항고 소송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장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자, 그게 여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게 갔냐 하면 이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방적 금지성이 가능한지 여부, 이게 로마자 2번인데 그 학설을 보면은 열거 규정, 그다음에 예시 규정 뭐 이렇게 나오면서 판례는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검토해서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게 행정법은 절차법에서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항고성은 이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인,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후적인 통제제도라는 점에 비춰 아직 행정청 판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제기하는 예방적 금지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서가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소결해서 예방적 금지성 가능하지 않다. 자, 이렇게 로마자 2번부터 이렇게 쓰면 그게 15점에서 보통 20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30점이잖아요. 30점이니까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앞부분에다가 많이 쓰던가 아니면 뒷부분에다가 후속론이 쓰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30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평가들 있잖아요. 요 평가 앞부분의 논의를 쓰든가 앞부분의 논의를 쓰든가 아니면 요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후속 논의를 쓰든가. 그래서 30점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다시피 후속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부분 논의를 쓰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럼 앞부분 논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6페이지 한번 보면은 물음 2번에, 그러니까 이게 배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웠던 이론을 막 이렇게 무슨 거지가 이렇게 옷을 있잖아요. 기호 입듯이 막 답안을 기워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방적 금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 로마자 2번에 2번 아라비아 숫자 2번 동법 제3조 제1호와 4조에 규정되지 않냐 예방적 금지 가능한지 여부, 학설, 그다음에 판례, 검토, 소결, 요것만 쓰면 요게 바로 이제 15점을 주거든요. 요걸 15점에서 그냥 20점까지도 줘요. 여기까지 쓰면. 그런데 지금 30점이기 때문에 뭔가를 더 붙여야 되는데 뒷부분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뒷부분으로 붙이는 건 가처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처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본안으로 가야만 가처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안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부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앞부분이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론인데 거기다가도 이론을 쓰면 안 돼요. 거기서도 법조문을 써야 돼요. 한번 볼게요. 문제 소재. 먼저 법조문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으로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에 의하면 했으니까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비치법전에도 법원조직법이 있어요. 이거 보고 베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법률상 쟁송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라는 두 문구가 있어요. 법원조직법 2조 1항에는 문구가 두 개가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법률상 쟁송이래요.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을 가져요?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갖는데요.
이 두 개인데 이 행정소송상 한계 사유로 법률상 쟁송이 아니면 심판 못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 속하지 아니한 권한은 행사를 못할 거예요. 그죠? 법원이.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상 한계 사유로서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이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성에 따른 한계, 법률의 적용에 따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속하는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권력분립상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깜놀할 수 있어요. 안 배웠어요. 다 어떻게 배웠냐면 사법 본질상의 한계와 권력분립상의 한계를 배웠어요. 마치 이론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이론 아니에요. 법원조직법 2조 1항에서 나온 한계 사유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들어가면 채점자는 있잖아요. 그냥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시원해요. 아니 등골이 있잖아요. 사늘하다니까 채점할 때. 어떻게 얘가 이걸 알았지?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 갑자기 등골이 사늘해지는 그런 답안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고 따라서 갑은 자, 을이 이 사건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가 관련하여 갑의 소제기가 권력분립상의 한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는 거 이건요. 크게. 그죠? 즉 의무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행정소송에 관할 법원이 할 수 있는 소송이냐는 거예요. 왜? 행정소송에 관할 법원의 권한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행정소송에 관할 법원의 권한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다른 법률이라고 지금 나왔지만 다른 법률이 무슨 법률을 가리켜요? 행정소송법을 가리키죠, 이게. 이게 행정소송법을 가리키죠. 법은 이 세 번째 줄 문제의 소재 로마자 1번의 세 번째 줄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할 때 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리키는 다른 법률이 뭐예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차가 갑의 소재가 권력분립상의 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문제의 소재 그때 몇 조로 가요? 3조 1호와 4조로 가죠. 3조 1호에는 항고소송이 있고 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의하면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재판으로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뭐예요?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누구예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재판은 이런 뜻이죠. 취소소송, 무효동항소송, 부작위 소송이 있다. 을이 이 사건 처분하기 전에 갑은 을이 이 사건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로서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게 전제 상황이 이렇게 정의로 이렇게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의 소재가 권력분립상의 한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방적 금지소송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2번 목차는 가능한지 문제, 마지막 문장을 쭉 보고 베끼고 문제된다만 여부로 틀어주면 돼요, 표현을.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방적 금지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그래서 학설 열거됐다. 여기 중간쯤 보면은 형식적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열거 규정이다. 그러니까 부정설. 그다음에 실질적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예시 규정 두 번째 줄 예시 규정 따라서 긍정설.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거든요. 처분 요건이 이례적이고 미리 구제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예의적 경우에만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설. 판례. 판례가 뭐냐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에 자 예비적 청구하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예비적을 지우셔도 돼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행정소송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판례는 3조와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인정해주는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적법하다. 부적법하면요 소각화 당해요. 그럼 검토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점. 자, 요거는 법률상 근거로서 열거 규정이라는 거. 두 번째 이론상 근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제도라는 점.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행정청의 판단이 없는데 미리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 전에 먼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항고소송의 그 성질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 행정청의 판단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기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소결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예방적 금지소송은 가능하지 않다. 소결을 왜 이렇게 썼어요? 다른 말로 쓰지를 못하고 목차를 보면 로마 이제 아랍의 숫자 2번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예방적 금지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소결 어떻게 썼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목차를 동법 제3조 제1호와 제4조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예방적 금지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썼어요. 뭐예요? 항상 앞뒤 문장이 수미상관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목차로 주면은 소결로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설문 해결은 뭐예요? 묻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문 해결에 대해서는 또 받아줘야죠. 묻는 문제가 병이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을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이제 전이라면 했으니까 이제는 뒤에 조사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이라도 을이 이 사건 처분을 해서 아니다는 소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허용되는가? 소의 제기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2문하고 3문 보겠습니다.